2026년 6월 5일 전 세계 AI 반도체를 준 남자가 전세기를 타고 서울에 내렸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젠슨 황은 짧게 답했습니다.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파리에서 그 장면을 본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르크 디프레, MIT 산업 경쟁력 전략 교수, 원직 프랑스 재무부 자문관, 유럽 제조업 전략을 직접 설계한 인물. 그가 신학기 강의 자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산업 패권의 이동, 반도체, 한국, 조선, 한국, 원전, 한국, 방산, 한국. 파일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정보기관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졌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 그 나라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마르크는 강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왜 멈추지 않는가? 지금부터 그 답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크 디프레입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산업 경쟁력 전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나라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왜 이기고 왜 지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전직 프랑스 재무부 산업정책 자문관이었고 에어버스와 아레바, 알스톰의 전략을 직접 설계한 경험도 있습니다. 유럽 제조업이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2026년 6월 5일 아침이었습니다. 파리 자택에서 노트북을 열고 강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뉴스 창을 보니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 젠슨 황이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손에 쥔 사람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 없이는 챗GPT도 구글의 AI도 자율주행차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회사 가치가 한때 세계 1위를 찍은 곳의 수장입니다. 그가 7개월 만에 또 한국을 찾았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또 한국입니까? 젠슨 황은 짧게 답했습니다. 모든 파트너와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나라는 한국입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게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K-팝 얘기를 하려는 건가? 삼성 스마트폰 이야기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건 그게 아닙니다. 젠슨 황이 왜 한국을 찾았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챗GPT 써보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이시군요. 그럼 챗GP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는 분은요? 챗GPT는 수억 명이 동시에 질문을 던져도 순식간에 답을 내놓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동시에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특수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가 만드는 AI용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안에는 또 하나의 핵심 부품이 들어갑니다. HBM, 고대역 폭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AI의 뇌가 열심히 생각할 때 옆에서 필요한 정보를 초고속으로 건네주는 기억장치입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수십 배 빠릅니다. AI가 빠르게 답을 내놓으려면 이 부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HBM 없이는 AI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HBM을 누가 만들까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HBM 공급량의 80%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AI 서비스는 엔비디아 반도체로 돌아갑니다. 그 엔비디아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옵니다. 다시 말해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해도 한국이 HBM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 설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루카스였습니다.
독일 출신 학생입니다. 교수님, 그래도 AI 기술 자체는 미국이 만드는 거잖아요. 한국은 결국 만들어주는 역할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생각, 30년 전 일본이 한국을 보면서 했던 생각입니다. 1980년대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나섰을 때 일본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부품 공급이나 하던 나라가 무슨 반도체냐고. 그로부터 20년 뒤 한국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지금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잠시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한국과 협력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포럼에서 일본 전문가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조와 양산 역량을, 일본은 소재와 장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 협력이 필요하다고요.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했던 나라에 이제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야스민이었습니다. 이집트 출신입니다. 교수님, 그래도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하고 한국은 생산만 하는 거잖아요. 언제든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화면을 하나 띄웠습니다. 2026년 5월 한국 반도체 수출 통계입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169% 증가. 금액으로는 371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을 한 달 만에 반도체 하나로 벌었습니다. 바꿀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HBM 기술을 완성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다른 나라가 뛰어들어도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AI 개발을 멈출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서울에 내렸습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닙니다. 한국 없이는 엔비디아도 미국의 AI 패권도 굴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가 1년에 2번 찾아오는 나라.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젠슨 황이 이번에 반도체 회사만 만난 게 아닙니다. LG전자, 두산로보틱스, 현대차, 네이버, 로봇과 자율주행 회사들도 줄줄이 만났습니다. 왜인지는 오늘 마지막 챕터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가 끝나기 전에 집에 가고 싶어지실 수 있으니까요.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장악한 건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다음은 어떤 나라도 한국 없이는 그 길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의 숨통을 조이려 했던 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며 저는 칠판에 날짜 하나를 적었습니다. 2019년 7월 4일.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분 계십니까? 미국 독립기념일 다음 날이요 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웃음이 조금 나왔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날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 세계 산업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기술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만듭니다. 인건비가 싼 나라들이 부품을 받아 조립하고 완제품을 돌려보냅니다. 물건을 팔아 남는 이익의 대부분은 기술을 가진 나라가 가져갑니다. 조립을 맡은 나라에 남는 건 노동자들의 임금뿐이었습니다. 한국에게 주어진 자리는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전자산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일본에서 부품을 통째로 수입했습니다. 텔레비전 한 대를 팔아도 핵심 부품값과 기술 사용료를 제하고 나면 한국에 남는 건 전체 판매가의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0%는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카를로스였습니다. 멕시코 출신 학생입니다. 교수님, 그게 꼭 나쁜 건가요? 잘하는 나라가 기술을 갖고 다른 나라는 조립을 맡는 분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분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규칙을 정하는 쪽은 언제든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더 싼 나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조립만 하는 나라는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카를로스, 솔직히 물어볼게요. 멕시코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멕시코 브랜드 제품이 떠오릅니까? 카를로스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조립 공장에 머문 나라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그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른 시기에. 한국 정부와 기업은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부품을 직접 만들자. 기술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자. 언젠가는 우리 브랜드로 팔자. 방법은 단순했지만 냉정했습니다. 수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원을 끊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기술을 키워야 했고, 기술을 키우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했습니다. 보호받은 기업은 편안해지고 경쟁에 내몰린 기업은 강해집니다.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압박이 삼성전자를 단련시켰고 SK하이닉스를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초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선언했을 때 일본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산업에 뛰어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더 작게 만드는 기술,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 더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4일이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3가지 소재였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어려운 이름이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표면에 아주 정밀한 회로를 새길 때 쓰는 특수 감광액입니다. 사진을 현상할 때 쓰는 약품과 비슷한 원리인데 반도체용은 그보다 수백 배 정밀합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표면을 깎고 세척하는 화학물질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반도체를 구부러지는 화면에 쓸 때 필요한 특수 필름입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 자체가 멈춥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은 이 소재들을 거의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아미나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학생입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크게 타격받은 건가요? 일본이 이긴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일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외교적 갈등에서 한국을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공급망을 무기로 쓴 겁니다. 핵심 재료가 끊기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고 반도체를 못 만들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대부분의 나라라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양보했을 겁니다.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굴복 대신 국산화를 선언했습니다. 3년 안에 이 소재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미나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을 3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게요. 저도 처음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불화수소는 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 후성 등 한국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의존도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동진세미캠 등이 일부 공정에서 대체에 성공해 실제 반도체 생산 라인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지정하고 연구개발, 세금 감면, 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쏟아부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상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막으려 했던 의존도가 오히려 빠르게 줄어든 겁니다. 압박이 역효과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극도로 미세하게 새길 때 쓰는 최첨단 감광액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인데 이 분야는 아직도 일본 기업들이 90% 가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건식 불화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화했다 싶었더니 더 어려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나라라면 여기서 멈춥니다. 어느 정도 됐으니 됐다고.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역량을 다시 집중해 남은 절반을 뚫겠다는 겁니다. 절반 성공하고 또 달리는 나라. 이게 한국이 지금까지 올라온 방식입니다. 저는 칠판에 짧게 적었습니다. 막혔을 때 달리는 나라 vs 보호받을 때 편안한 나라. 프랑스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알스톰이라는 회사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유럽 철도 시장을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기술을 혁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팔리든 안 팔리든 정부가 받쳐줬으니까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핵심 사업이 미국 기업 GE의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보호받은 기업의 결말입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보스턴의 여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6월에 찌는 듯한 더위였습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결국 어딘가에서 한계가 오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한계가 언제 오는지 오늘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기술을 지켜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기술을 세상에 가져다 놓으려면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배입니다. 압박이 올수록 강해진 나라가 다음으로 노린 건 바다였습니다. 세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며 저는 칠판에 온도 하나를 적었습니다. 영하 163도.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온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싣고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할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사실상 하나입니다. 어디일까요? 이틀 전과 달리 망설이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국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바다 이야기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를 바꾸는 중입니다. 석탄과 석유처럼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연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거셉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당장 모든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를 채워주는 연료가 있습니다. 바로 LNG,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까지 냉각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상태로 만들면 배에 실어 바다 건너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적어서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하 163도를 유지하면서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다시 기체로 변하면서 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화물을 담는 특수 탱크의 단열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완성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앞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소피아였습니다. 브라질 출신 학생입니다. 교수님, 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중국도 조선 강국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화물을 담아 나르는 일반 상선을 대량으로 만듭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LNG선은 다릅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LNG선 신규 발주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를 넘습니다. 중국은 20%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선주들, 그러니까 배를 사서 운용하는 회사들 사이에서 중국산 LNG선의 평판이 어떤지 아십니까? 납기 지연, 품질 결함 문제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LNG선은 단열 기술 하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배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쌓인 신뢰가 없으면 선주들이 선뜻 발주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곳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배의 물량이 이미 수년치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소피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배만 만드는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가스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자 그 공급이 끊겼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미국, 카타르, 호주에서 LNG를 사오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LNG를 실어 나를 배가 부족했습니다. 팔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옮길 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국 유럽 국가들은 한국 조선소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에너지 위기의 해법이 한국 거제도 조선소에 있었던 겁니다.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챕터 1에서도 반박했던 독일 학생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LNG선을 더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유럽이나 미국이 조선소를 새로 지으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루카스를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LNG선 한 척을 건조하려면 숙련된 용접공, 배관 기술자, 단열 전문가가 수천 명 필요합니다. 그 기술자를 키우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조선소 설비를 갖추는데도 수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세계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그 수요를 이미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루카스, 독일 조선업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은 한때 유럽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부가 가치 특수선 일부를 제외하면 경쟁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투자를 게을리한 결과입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미 준비된 나라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루카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3년 조선업계에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란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전 세계 LNG 수요가 계속 늘고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낡은 선박들을 교체해야 하는 시점이 겹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조선 협력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조선소에 일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팔고 싶은 나라도 사고 싶은 나라도 옮기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STX 조선은 한때 유럽 최대 조선소였습니다. 지금은 이탈리아 자본 아래서 크루즈선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저는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하늘. 바다를 먼저 차지한 나라가 다음으로 노린 건 하늘이었습니다.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네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며 저는 칠판에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17배. 그리고 물었습니다. 10년 만에 17배가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식이요 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요 라는 답도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입니다. 먼저 무기 거래가 왜 다른 거래와 다른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물건을 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무기는 다릅니다. 전차 한 대를 사면 그 전차가 낡을 때까지 길게는 30년에서 40년 동안 부품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수리도 받아야 하고 성능 개량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판나라에 의존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처럼 한번 연결되면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무기 수출은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30년짜리 전략적 동맹을 맺는 겁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는 파는 나라를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기술도 납기도 사후 지원도 전부 믿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빠르게 쌓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20위권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수출액이 37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56조 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17배가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사실상 세계 4위권으로 올라선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폴란드가 있습니다. 그때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영 못 믿었다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그건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아닌가요? 전쟁이 나니까 급하게 산 거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미국이나 독일 무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루카스, 무기는 사고 나면 30년에서 40년간 그 나라에 묶인다고 했습니다. 전쟁 특수로 샀든 아니든 부품을 사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그 관계는 전쟁이 끝난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맺어진 관계가 앞으로 수십 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전쟁 특수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전쟁이 터지자 폴란드는 즉각 유럽 최대 규모의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군대를 빠르게 강화해야 했습니다.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미국산 전차를 살 수도 있었고 독일산 전차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둘 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납기입니다. 미국과 독일에 주문하면 5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은 2년에서 3년 안에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코앞인 나라에게 납기는 가격보다 중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7년 뒤에 온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가격입니다. 성능 대비 가격이 미국이나 독일 제품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셋째,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은 폴란드가 자국 내에서 일부 무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함께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무기를 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이건 결정적이었습니다. 계약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총 계약 금액이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3세대 반전차입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로 노르웨이, 인도, 호주, 이집트 등 10개국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포란 스스로 움직이면서 포를 쏠 수 있는 장갑 차량입니다. 포를 트럭으로 끌고 다니는 것과 달리 빠르게 이동하며 사격할 수 있어 현대전에서 핵심 무기입니다. 프랑스 방산 기업 다쏘와 탈레스도 이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유럽 최고 방산 강국의 기업들입니다. 납기와 가격에서 모두 한국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입니다. KF-21.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초음속이란 소리보다 빠르게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준의 전투기를 독자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나 될까요? 8개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유럽 공동 개발. 그리고 한국.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비행기 한 대 제대로 조립하지 못했던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더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월 미 육군 자주포 현대와 사업 시제품 계약 가능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미 해군 고등훈련기 216대 본입차를 준비 중입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 군대에 납품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그 무기를 사는 나라와 수십 년짜리 관계를 맺습니다. 폴란드는 앞으로 30년 이상 한국 무기를 쓰게 됩니다. 부품도 사야 하고 수리도 받아야 하고 성능 개량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에 기술, 정보, 신뢰가 쌓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계약서 하나로 30년짜리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그 관계를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60조.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이 순간 결판이 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5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며 저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동안에도 어딘가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낡은 잠수함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새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잠수함 건조 비용과 앞으로 30년에서 40년간의 운용 유지 비용을 합치면 최소 60조 원에서 최대 100조 원 규모입니다.
한국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가장 큰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잠수함이 왜 특별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무기 중에서도 잠수함은 가장 기밀이 많고 복잡한 장비입니다. 잠수함 안에는 그 나라의 작전 방식, 전술, 통신 코드가 녹아 있습니다. 적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파는 나라와 사는 나라 사이에는 일반 무기 거래와는 차원이 다른 신뢰가 필요합니다. 잠수함을 산다는 건 그 나라의 가장 깊은 안보 비밀을 함께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캐나다가 이 거래의 파트너로 최종 결선까지 남긴 나라가 두 곳입니다. 독일과 한국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이 모두 탈락하고 이 둘만 남았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 유럽과 나토 국가들의 잠수함을 팔아온 강자입니다.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기도 해서 독일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게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터리입니다. 잠수함은 물속에서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래 숨어 있을수록 적이 발견하기 어렵고 더 강한 잠수함이 됩니다.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서 독일을 앞서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쌓아온 기술이 잠수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한국 배터리를 탑재하면 수중 체류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둘째는 납기입니다. 이미 폴란드에서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납품합니다. 셋째는 전략입니다. 이번에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두 조선 회사가 경쟁하는 대신 손을 잡았습니다. 팀 코리아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대신 힘을 합쳐 독일과 싸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협상 전략도 달랐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에 9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잠수함을 사면 캐나다 경제에 이만큼의 이익이 돌아온다는 계산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이 이전되고 캐나다 방산 산업이 함께 성장한다는 그림입니다. 무기 수출이 아니라 경제 파트너십을 제안한 겁니다. 6월 말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마지막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겠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나 더 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해 초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잠수함은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배터리가 닳으면 수면 위로 올라와 충전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로 움직입니다. 배터리가 필요 없습니다. 몇 달이고 물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발견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바다에서 전략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방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비핵 국가는 하나입니다. 호주입니다. 미국, 영국과의 특별 협정으로 허락받은 경우입니다. 한국이 두 번째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마스가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살려주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아낸 겁니다. 조선업 협력을 외교 카드로 쓴 겁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안보 자율성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소피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식 내용입니다. 잠수함으로 바다 아래를 장악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핵추진이라는 카드까지 손에 쥔 나라. 그런데 한국이 다음으로 노린 건 바다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땅 위였습니다. 60년을 내다본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한국이 꺾은 상대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나라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프랑스입니다. 6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며 저는 평소와 다르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서 강의하는 대신 책상 앞에 걸터 앉았습니다. 학생들이 눈치챘는지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전이 왜 전략 자산인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한 번 지으면 60년을 씁니다. 그 60년 동안 연료를 사야 하고 부품을 사야 하고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은 나라에서 삽니다. 원전을 수출한다는 건 60년짜리 경제동맹을 맺는 겁니다. 무기보다 더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 시장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에너지 안보와 경제 협력을 동시에 파는 겁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입니다. 2025년 6월 체코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짓기로 했는데 그 공사를 맡을 나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6조 원이었습니다. 체코 현대사에서 가장 큰 단일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수주전에서 한국과 마지막까지 경쟁한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저도 잘 압니다.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전략을 제가 직접 자문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EDF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60년 넘게 원전을 지어온 나라의 기업입니다. 프랑스 전체 전력의 70% 이상이 원전에서 나옵니다. 원전만큼은 프랑스가 세계 최고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데이터를 보면서 알게 됐을 때 저는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납기를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 2005년 착공해서 2023년에야 완공됐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14년이 늦었습니다. 영국 힌클리 포인트 원전. 지금도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수년째 지연 중입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지은 원전들은 대부분 수년에서 십수년씩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비용도 처음 예산의 2~3배로 불어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2009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을 모두 제치고 수주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바라카 원전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원전 4기를 짓는 어마어마한 공사였는데 한국은 일정을 지켰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예산으로 짓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이 거의 확정되던 시점에 프랑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프랑스 정보기관 요원들이 수주를 방해하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프랑스의 이의를 기각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결국 한국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가 기술을 배운 나라에게 진 겁니다. 저는 그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프랑스가 소송을 걸고 공작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에서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다는 사실에서였습니다. 자신 있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대형 원전으로 체코를 잡고 나서 다음 판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원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설입니다. 수천 명이 수년간 공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SMR은 레고처럼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크기가 작아서 도시 근처에도 지을 수 있고 공사 기간도 훨씬 짧습니다. 전문가들은 2035년 전 세계 SMR 시장 규모가 6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시장에서도 한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6년 2월 한국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ISMR의 표준 설계인가를 공식 신청했습니다. 설계인가란 이 원전 설계가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검증됐다는 국가 공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2028년 인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미국 원전업체 홀텍사와 손을 잡고 미국 본토에서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SMR은 아직 개발 지연 중입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강하다면 왜 세계가 오랫동안 몰랐던 건가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여름 햇살이 강의실 바닥에 길게 깔렸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시끄럽게 올라오는 나라는 빨리 눈에 띕니다. 그래서 견제도 빨리 받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올라왔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막으면 돌아가는 대신 뚫었습니다. 어느 순간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오는데 3번의 벼랑 끝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이 더 빠르게 달렸는지, 그리고 그 패턴이 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지. 저는 강의 자료를 덮으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산업의 자존심을 누구보다 믿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어느 순간 경쟁을 게을리하게 만들었다는 걸 체코 원전 데이터 앞에서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 그것도 실력입니다. 7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며 저는 칠판에 연도 3개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1997년, 2008년, 2019년.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새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 위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3번의 위기에서 한국은 매번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그 패턴을 해부하겠습니다. 1997년입니다. 당시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외환보유고란 나라가 갖고 있는 외국 돈, 주로 달러를 말합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수입 대금을 못 내고 외국에서 빌린 빚을 갚지 못합니다. 나라가 파산 직전까지 몰린 겁니다. 한국은 IMF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IMF는 돈이 부족한 나라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국제기구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경제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은행 체계를 뜯어고치고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IMF 조건을 그대로 따르거나 거부하고 버티거나. 한국은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조건을 수용하되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정리할지는 한국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3가지 전략 산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켰습니다.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했지만 이 3분야만큼은 끝까지 사수했습니다. 위기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쓴 겁니다. 살릴 것과 버릴 것을 스스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에 바쳤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갑오로 내려오던 금부치까지 내놓았습니다. 경제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이 금을 팔아 나라 빚을 갚는 게 합리적인 계산으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징적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빚을 자기 빚처럼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IMF 구제 금융을 예정보다 3년 일찍 갚았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이요? 어떻게요? 위기 동안 포기하지 않은 전략 산업들이 버텨줬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로 달러를 벌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해외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조선소들이 수주를 이어갔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이 기둥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8년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무너지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한국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IMF에 가지 않았습니다. 1997년의 경험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한국은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아뒀습니다. 통화스왑 협정도 미리 맺어뒀습니다.
통화스왑이란 두 나라가 서로의 화폐를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약속하는 협정입니다. 달러가 급히 필요할 때 미국에서 빌려올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만들어 둔 겁니다. 같은 위기가 와도 준비한 나라와 준비하지 않은 나라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2008년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위기 이후 수출이 늘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쓰러지는 동안 한국은 시장을 더 가져왔습니다. 2019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입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들을 막았습니다. 외교적 갈등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한국은 굴복하는 대신 국산화를 선언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일본 의존도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압박이 역효과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부장 자립화 2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칠판의 새 연도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1997, 2008, 2019. 세 번의 위기에서 한국은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위기를 산업 고도화의 발판으로 바꿨습니다. 산업 고도화란 더 높은 기술,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산업을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브라질입니다. 1970년대에 야심찬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항공, 자동차, 조선, 철강 모든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엠브라에르라는 세계적인 항공기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오자 산업정책 전체를 포기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문을 열었고 기술 자립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콩, 철광석, 원유입니다. 땅에서 캐내거나 수확한 것들입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말레이시아입니다. 프로톤이라는 국산 자동차 브랜드를 키우려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처럼 독자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 나서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투자를 줄이다가 결국 중국 기업에 지분을 넘겼습니다. 독자 브랜드의 꿈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멕시코입니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뒤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은 멕시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카를로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비교는 자학이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잘된 나라를 연구해서 내 나라에 가져가는 것. 그게 이 강의실에 있는 이유입니다. 세 나라의 공통점이 보입니까?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중간에 멈췄습니다. 정확합니다. 중간에 멈췄습니다. 위기가 오거나 더 쉬운 길이 보이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7년 국가부도 직전에도 전략 산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혼자 버텼습니다. 2019년 일본이 소재를 막았을 때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십 년간 세계 시장에서 품질 낮은 차 취급을 받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입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2026.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한국은 또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방산도 원전도 아닙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젠슨 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젠슨 황이 왜 반도체 회사만 만난 게 아니라 로봇 회사까지 만났는지. 내일 마지막 수업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며 저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첫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젠슨 황이 왜 반도체 회사만 만난 게 아니라 로봇 회사까지 만났는지.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5일 젠슨 황이 서울에 내렸습니다. 그의 일정표를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예상된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LG전자, 두산로보틱스, 현대차, 네이버.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인공지능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왜일까요?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AI는 컴퓨터 안에 있었습니다. 질문하면 답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의 AI는 몸을 갖습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일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물류창고에서 기계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화면 밖으로 나온 AI입니다. 이걸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AI를 돌리는 반도체, 그리고 그 AI가 몸을 움직이게 하는 로봇 기술입니다. 한국은 전자를 이미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후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장녀 메디슨 황은 엔비디아에서 로보틱스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녀가 6월 방한에 앞서 4월에 먼저 한국을 찾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LG전자와도 만났습니다. HBM으로 AI 반도체를 장악한 나라가 AI가 몸을 갖는 시대에도 핵심 파트너로 선택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HBM. 전 세계 공급의 80%. AI가 생각하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LNG 운반선. 전 세계 수주 잔량의 80%. 에너지를 옮기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K방산. 10년 만에 17배 성장. 안보를 지키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5G 표준 특허. 세계 1위에서 2위권. 전 세계가 통신할 때마다 한국 기업의 사용료를 냅니다.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테슬라, BMW, 폭스바겐이 한국 배터리 규격에 맞춰 차를 설계합니다. 차를 만드는 나라가 부품 규격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앞서 챕터 2에서 일본이 소재를 막았을 때 한국이 굴복하는 대신 국산화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집착이 지금 배터리 시장 장악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기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씁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그걸 고체로 바꾼 겁니다. 더 안전하고 에너지를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중국이 지금의 배터리를 따라잡을 즈음 한국은 이미 이 다음 세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현재를 따라잡으면 한국은 이미 미래에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컬 AI.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때 야스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리스크는 없나요?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에도 위험이 있지 않나요? 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말합니다. 한국은 이 수치가 0.7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노동력이 줄고 내수 시장이 쪼그라듭니다. 반도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나라 안에서 살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둘째, 내수 시장의 한계입니다. 한국은 인구 5,100만 명의 나라입니다. 수출로 버는 나라라는 뜻은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거나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 한국 수출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셋째, 기술 집중의 위험입니다. 반도체 하나가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만약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한번 뒤처지면 충격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이 강의 내내 한국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했을까요? 한국이 이 리스크들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문제. 한국은 로봇과 AI 자동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내수 한계.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방산, 원전처럼 장기 계약 중심의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술 집중. 배터리, 로봇, 바이오, SMR처럼 다음 먹거리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나라.
그게 한국이 지금까지 올라온 방식과 정확히 같습니다. 한국의 진짜이자 유일한 리스크는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외부의 압박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계속되는 한 한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 선택이 멈추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산업의 자존심을 누구보다 믿었습니다. 에어버스, 아레바, 알스톰. 유럽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서 인정해야 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체코 원전에서 한국에 졌을 때 프랑스는 소송을 걸고 공작까지 동원했습니다. 자신 있는 나라의 행동이 아닙니다. 진짜 경쟁력이 있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소리 없이 올라왔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막으면 돌아가는 대신 뚫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다음 판은 어디입니까?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한국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눈치채기 전에 그 자리에 먼저 가 있을 겁니다. 소리 없이, 허락 없이. 그게 이 나라가 지난 5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저는 강의 자료를 덮었습니다. 보스턴의 여름 햇살이 텅 빈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고 강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아무도 성공을 예상하지 않았던 나라. 그 나라가 소리 없이 세계 반도체의 핵심을 쥐고 에너지 전환의 열쇠를 쥐고 방산 시장의 판을 바꾸고 통신과 배터리와 원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몸을 갖는 시대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소리 없이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버린 나라.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리를 옮길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